과학자 관점 아니면 기업가의 관점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마인드 시프트 해가지고 보다 더 사회학자 관점 또는 경제 경영학자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스킵하면서 가도록 하고 25분이 되면 그냥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뭐 4가지 말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수학이 항상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통계학과는 또 굉장히 다른 새로운 수학이 나오면서 발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도록 하고 그냥 딱 하나 핵심만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과거 뭐 3차 산업혁명도 정보화였고 4차 산업혁명 뭐 좀 더 나은 정보화가 하는데 크게 볼 때 디지털이라는 관점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정보화라는 거는 크게 두 축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식경제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과거의 지식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경영학자들이 크게 지식을 형식지랑 암묵지 코디파이드 날리지랑 테시 날리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형식지라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잘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는 컴퓨터 그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컴퓨터한테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할 수가 없었는데 뭐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머신러닝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면서 데이터만 잔뜩 넣어주면은 사람의 뇌도 이 안에 똑같은 많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뇌 안에서 신경망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을 못해도 사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그게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룰 수 없다는 암묵지까지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엔 사이버 스페이스만 있다가 이게 리얼 스페이스까지 확장되는 저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사물 진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이 영역들이 더 큰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디지털 영역보다 훨씬 크게 확장된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물 진행이 되면은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보통 지금까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달, 생산, 그리고 판매 하는 게 이제 산업의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딱 산업 가치사슬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나면은 그 제품을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마케팅 서베이에서 뭐 전화로 묻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이 기업으로 대사를 하는 건 실제 행태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제품에다가 이제 지능을 실게 되고 그걸 계속 커넥트 되게 하면은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는 건 이제 드디어 인풋을 확보한 것뿐이고 실제로 그걸 사용을 해야 되고 자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까지 획득하는 그 사용자 나름 가치사슬인데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 3차까지 산업혁명은 프로덕트 중심, 그러니까 프로덕트란 명사, 굉장히 고정된 그 개념의 산업체계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뭐 사용자 체험이라고 표현하고요. 보다 더 동사적인 컨셉,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동차를 가지고 뭐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했을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로맨틱한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동사적 사고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 시기에서부터도 디지털 기술에 많이 공격을 받았던 뭐 나이키나 레고 같은 업체들이 이런 변화들을 좀 먼저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 되면 많은 잡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와서 저쪽 기존의 가치사를 계속해서 잡을 많이 없애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그걸 더 옵셋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사용자 체험을 가지고 변화를 시킨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서 미국의 프로그레시브라는 보험사의 스냅샷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보험 제품이라는 거는 그 문제가 팔고 나면 이제 사용자들이 그때부터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일단 보험이 있으니까 문제를 좀 더 위험하게 사고 나도 다 책임을 져줘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게 문제고 기존에는 기껏해야 뭐 성별, 연령, 뭐 사는 지역, 뭐 그런 몇 가지 인구 변수 가지고만 예측을 하는데 그것의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냅샷은 그 자동차들이 센서를 달아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이 주행하는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운전하고 어디서 운전하고 급가속하는지 급제동하는지 급커브 꺾는지 그런 행태들을 보고 그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 사고 리스크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력이 기존에 쓰던 뭐 벌점 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예측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쭉 전체 100명의 고객이 있다 하면은 70명 정도까지 고객이 그 회사에 이익을 내주는 사람이고 30명이 굉장히 그 회사한테 손실을 끼쳐주는 고위험자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실 때문에 나머지 이익들이 메꿔지는 건데 이걸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상위 70%는 특히 안전할수록 더 할인을 많이 해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데요. 할인을 해주고도 저기 지금 1이 되면은 그 수입과 손실이 똑같아지는 점이고, 그러니까 1 밑이면 이익이고 1 이상이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안전한 그러니까 운전자들한테 더 할인을 해줘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오고 위험한 사람들은 할인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내 경쟁사에 다 넘어가게 해서 경쟁사의 손실을 다 떠넘기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그러니까 프리시전 뭐 컨셉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자들도 이 보험을 들면은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지만 내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모럴 헤즈드가 안 생기고 오히려 더욱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큰 차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품에서 이제 사용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 이걸 요즘 소위 서비타이제이션,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산업은 IT 산업인 것 같아요. IT 산업 자체가 제일 먼저 그걸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들이 생겼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PC를 3년마다 5년마다 빨리빨리 교체했는데 요즘은 그 컴퓨팅 업무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쪽에서 다 대부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PC를 이렇게 빨리 교체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PC 산업이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10%씩 계속 감소를 해요.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아닌데 PC를 안 쓰는 건 아닌데 교체 주기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새로 생기는 수요를 감안해도 전 세계적인 PC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피크 PC라고 해서 완전 우상 모양으로 2011년부터 이미 이쪽은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IT 산업에서 과거에는 제일 강한 업체들이 뭐 HP, 델, 썬마이크로시스템, IBM 같은 업체인데 다들 판매가 줄으니까 시가총액들이 다 쪼그라들었고요. IBM도 사실은 줄는데 IBM 그나마 워슨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도 그 워슨에 대한 미래 가치로 그냥 그나마 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누가 더 잘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 기술은 하드웨어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그 많은 그 서버들을 잘 조율하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런 구글이나 아마존 그런 업체들이 주도하게 된 게 이미 이제 IT 쪽에서 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소위 경제에서 자본주의 산업, 중가지 산업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롤스로이스라든지 많은 스마트 팩토리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들을 이제 과거처럼 한번 파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용에 비례해서 수익이 생성되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소비재까지 일반 소비재까지 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최 전무님께서도 가장 트랜스포메이션한 기술 중에 하나로 자동차를 포함해 주셨는데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원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서울시 택시도 원가에 쭉 인건비부터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서 그 인건비 부분을 대체시키고 대신 이제 자동차에 센서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자동차 비용 한 1,200만 원 더 증가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 택시로 한 10,000원 가는 구간을 4,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정도면 보통 자기 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싸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많은 장점이 이제 과거에는 차 한 대 사가지고 그걸로 모든 용도를 썼다면은 앞으로는 그냥 온디맨드 서비스로 내 그때 내 필요에 가장 맞는 차를 호출해서 쓰면 되고 내가 차에 뭐 주유하거나 뭐 세차하거나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차를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PC 경우처럼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매년 파는 대수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수가 줄지는 않을 텐데 매년 그 신차 구매는 굉장히 줄 수가 있어서 자동차 업체들은 다들 규모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연간 판매 대수가 줄어버리면 굉장히 또 좀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뭐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럭셔리 세단을 만드는 업체일수록 이 변화에 빨리 부응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BMW가 작년에 창립 100주년인데 작년에 100주년 행사하면서 이제 Another 100, Vision for the Another 100 Years 하면서 앞으로 BMW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 서비스 기반 회사로 변신하겠다 하고 지금 전체 R&D 인력의 20%만 소프트웨어 인력인데 5년 안에 50%까지 소프트웨어 인력을 바꾸고 여기 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애저 같은 클라우드 같은 걸 써서 전체적인 그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또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소비자층이 굉장히 좁았어요. 소수 부자들만 상대했는데 이걸 앞으로 서비스 형태로 하면은 물론 기존의 부자들은 계속 사줄 거면서 옛날에는 비싸서 사지 못했던 사람도 이게 원가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BMW를 그냥 그때 온디맨드 서비스를 쓰는 게 내가 아반떼를 그냥 내가 사서 보유하는 비용보다 더 싸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이코노믹 세단을 만드는 업체들은 굉장히 좀 그게 중호들이면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는 사실 많이들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근데 보면 또 의외로 한국 업체들, 요즘 루닛이라는 업체나 뷰노라는 한국 업체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정보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IBM 왓슨이 전 세계 의학 논문을 다 읽어서 그걸 당해낼 수는 없는데 영상 이미지 정보는 우리나라도 좀 강점이 있는 게 대형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4대 병원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한 크기의 병원들이 잘 없고 과거부터 그 영상 이미지를 잘 저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니치 마켓,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그 어떤 특정 기관에 숨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잘하면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의료도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보면은 이제 결국 인간의 암묵지를 대체하면서 과거에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택시 운수업인데요. 사실 택시 운수업은 국가 전체를 커버하는 업체조차도 없고 도시마다 한 두세 개씩 있어가지고 완전히 로컬 업체고 완전히 중소기업 전문 업종이었는데 이미 우버 같은 게 나와서 우버는 이미 중국을 제외한 전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다 커버했고요. 앞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런 몇 개 업체가 전 세계 택시 시장을 다 장악해버리면은 그런 로컬 산업 정도들이 완전히 갑자기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이 테크놀로지 인텐시브 산업으로 갑자기 산업 자체의 데피니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자본집약적 산업도 특히 유형 자산 중심의 기업들이었던 경우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들 굉장히 위험하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통업에서는 사실 먼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유통업도 과거에는 고정자산을 투자를 중시했더니 그 업체들이 나중에 온라인 그 유통 나왔을 때 제일 1위 업체들이 제일 빨리 망했던 것들이 오히려 고정자산들이 부담되면서 이자 수익도 감당할 수 없게 되게 했는데 뭐 그런 변화들이 또 올 수 있어서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약간 좀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뭐 윤리 이야기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로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작년에 지능정보화 사회를 한다고 하면서 했던 건데 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정보를 크게 일반 정보, 비식별 정보, 개인 정보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맞게 대응하겠다. 뭐 그런 방향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면은 특히 이제 연구개발 쪽에서도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약산업 같은 경우
신약을 개발하는 비용은 사실 별로 크지가 않고요. 신약 개발보다는 그걸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임상 실험하는 1상, 2상, 3상을 거치는 임상 시험이 전체 R&D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간적으로도 보통 아무리 짧아도 3, 4년에서 5, 7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잘 작동하는지는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따져봤자 안 되고 실제로 투입을 해봐야지만 그게 워킹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막아버리면은 테스트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열어주면서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뭐 여는 단계는 속도를 달리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면서 결국 귀납적으로 그걸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뭐 자율주행차를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3,000명 이상이 3,000 몇백 명이 교통사고로 죽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해서 그 생명이 죽는 거를 뭐 막아야 된다 하는데 그걸 조금만 한 어플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미국은 1년에 3억 명이 한 사람당 평균 1만 마일씩 3조 마일을 달려서 3조 마일 중에서 3,000명이 죽거든요. 그걸 환산해 보면 1억 마일에 한 명꼴로 죽는데 1억 마일이라는 거리는 한 100대 정도 테스트 차량이 24시간 쉬지 않고 360여를 계속 운영해서 한 10년을 운행을 해야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1억 마일 동안 사고가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보통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그 이상,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사고 안 나면 다행인데 한두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은 계속 더 늘어나요.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5억 마일에서 그 정도에서 뭐 많으면 50억 마일까지 확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게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지금 우리도 뭐 테스트베드 제공하겠다 하는데 단지 뭐 테스트베드 제공하는 정도만으로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걸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시도하는 게 테슬라 같은 차 경우는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도 몇만 대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 차량들이 운행할 때 그 테슬라 안에다가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같이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인공지능도 같이 운전을 해보면서 지금 그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거랑 사람 운전하는 거랑 얼마나 오차가 적은지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그건 1만 대가 뭐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훨씬 많거든요. 100대가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얼마나 빨리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그것들을 확장해 나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제약산업이 발달한 거는 FDA가 그냥 쉽게 허가를 내줘서가 아니라 FDA가 깐깐하긴 하지만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그걸 입증하는데 가장 적정한 숫자로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서 일단 미국 FDA에서만 한번 이 약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지 그 방법론을 같이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테스트베드만 내주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사실 한국은 테스트베드 내줘봤자 미국은 보통 한 몇 개 주가 내주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뭐 일시간주 하나가 한국 전체 면적이 한 1,000여 배 되는 이미 면적 자체가 훨씬 넘기 때문에 소위 기계학습에서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도시 두세 개 해준 거를 1억 마일 달리면은 너무 오버피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적어도 미국 정도의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확실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예로 들은 거지만은 계속해서 모든 새로운 서비스 나올 때마다 특히 이렇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걸릴 때는 그 테스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R&D 도와주는 것보다는 빨리 이런 시스템을 잘 설계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공지능 할 때 우리나라는 노동을 제일 걱정하는데 미국 정부는 아까 말한 세이프티랑 페어니스를 제일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어니스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테이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인간 행태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차별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던 행태에다 그대로 똑같이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채용을 하는데 아니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대출 패턴을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과거에 있던 그런 차별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할지를 만드는 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연구들도 이건 구글에서 한 연구인데 또 좀 그런 것들 사회과학자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인 제약 조건을 줘서 공정성도 달성하면서도 또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 또 그런 연구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과거에는 미리 그냥 뭐뭐 하지 마라 예단해서 했다면은 이건 오히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대출 케이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 케이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단별로 뭐 우리나라 또 대학교 입시할 때 어떻게 뽑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공정한 입시인가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 소수 집단마다 다 똑같은 커트라인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은 각 소수 집단별로 그러니까 불리한 소수 집단 뭐 농어촌 지역도 그 합격률을 다 똑같이 유지를 해줄 거냐 약간 좀 너무 공정성을 완산되면 좀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구글이 제시한 거는 그 true positive rate, 진양성이라고 하죠. 뭐 참 긍정 비율 이거가 그러니까 대출로 따지면 이거 대출 상환율이거든요. 저 위에 건 대출 승인율이고 대출 승인율을 똑같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집단이 소수 집단도 다 대출 상환율이 똑같은 게 가장 기회균등에 맞는 컨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머신러닝에 쓰는 컨셉이긴 한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것들이 공정성을 또 확보하는 그런 크리테리아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그 윤리 케이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아까 그렇게 이런 케이스들 MIT나 모럴머신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 사실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게 문구의 해석이 있고 취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구는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IT라는 거는 그냥 곧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그 중앙선을 침범해버리면 무조건 그 사람 위법, 찍어서 왔다 하는 거였다면은 근데 2차선 도로에서 앞에 막혀있을 때 통과하지 않는다 해버리면은 차가 멈춘 상태에서 그냥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보기에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무사하게 피해가는 거 이 정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학습들을 쭉 시켜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건 괜찮아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법의 취지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개별 경찰관들은 어떤 사람은 깐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 가장 평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사람별 차이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 할 때 속도 제한을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그 속도 제한도 너무 강하게 걸어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5분 안에 병원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새벽 2시라 빨리 가봤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냥 속도 위반하면서 가거든요. 걸려도 그 벌금 내고 말지 아버지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융통성 없게 딱 그 자율주행차에 그걸 걸어놔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진짜 사실은 더 첨예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그 보험이 지금은 이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때 되면 이제 그 차량 업체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어차피 사람이 거의 컨트롤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타고 있는 탑승자가 그 최고 속도보다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을 경우는 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갑자기 의외 상황이 나올 때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협상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공정거래에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미 프라이싱 봇이라고 해서 프라이싱 봇들이
알아서 빨리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들을 책정을 하는데 이게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좋은 수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담합이 실패한 이유는 누군가가 배신을 하기 때문에 담합이 잘 안 되는데 얘가 딱 그렇게 담합하는 기관들끼리 이걸 해놔버리면은 계속 모니터링 돼서 담합을 유지하기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좀 막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점점 고도화될수록 나중에 서로 담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 자체, 그 로직 자체가 암묵적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달성할 수가 있어서 그럼 나중에 그 로직 자체를 이제 정부 기관들이 봐야 되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요즘 강화학습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예 로직을 넣어주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건데 그 로직이 없는 경우는 정부가 그걸 담합으로 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요소들도 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그 플랫폼 우위를 가지고 특히 데이터 가지고 자꾸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그것들을 이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 하듯이 플랫폼 중립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도 그 데이터에 좀 공정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현재는 너무 이제 노동 이슈, 복지 이슈로만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노동 이슈나 그런 건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사용자 체험이나 그런 데서 빨리빨리 그런 사업들을 찾아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오히려 방금 말한 이슈들이 더 단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이슈들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